반갑습니다. 방송국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촬영을 지금 두 번째 하고 있는데, 오후에 촬영을 했다가, 이게 지금 생각보다 녹음이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마이크를 다시 세팅을 다시 한 다음에 지금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좀 늦어졌어요. 그리고 요거. 제 딸이 학원 가면서 이걸 걸어주고 왔어요. 안경 원숭이라고 하는데, 이모한테 선물 받은 걸 학원 가면서 저한테 굳이 걸어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는 좀 걸고 있으려고요. 그리고 오늘도 좀 긍정적인 얘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모니터나 핸드폰 앞에 계신 분 정말 훌륭하시다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시고요. 너무나 멋진 사람이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책, 전자공식 모르면 주식 투자 절대로 하지 마라. 지금 서점에서 잘 팔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얘기는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충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레바논을 침공할 거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 얘기를 좀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파악해야지 중동 얘기가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이제 시아파 벨트에 대한 내용을 먼저 이제 알고 가야 됩니다. 배경 내용을 좀 알고 가야 되니까 이슬람의 창시자는 모하메드죠. 모하메드. 근데 모하메드가 갑자기 죽었어요. 후계자를 두지 않고 갑자기 죽었기 때문에 이 이후에 이슬람 쪽에서의 지도자를 이제 칼리프라고 하는데 이 칼리프가 이제 정통성이 누가 갖고 있냐에 대한 이제 이슈가 많이 갈렸어요. 그래서 이 칼리프가 알리가 된다. 그러니까 무하메드의 사촌인 알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시아파가 된 거고, 알리를 추종하는 사람들에서 시아 알리가 된 거고, 그다음에 순니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하메드의 원래 처가 쪽에서 칼리프를 계속 이어오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 칼리프가 대대적으로 이제 승계가 된다라고 하는 쪽이 이제 순니파죠. 근데 순니파가 지금 한 85%, 90% 정도 되고 있고, 이 시아파가 한 10에서 15% 정도 되고 있기 때문에 시아파가 절대적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시아파는 사실 많이 박해도 받았었고요. 이란 입장에서는 이란이 지금 시아파 벨트의 수장이고 순니파의 수장은 사우디아라비아인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시아파 벨트가 시아파가 이제 무너지는 게 싫은 거잖아요. 그래서 시아파 벨트를 구축합니다. 이렇게 레바논부터 시리아, 이라크, 이란까지 요거를 초속달 모양이라고 해서 요거를 이제 시아 벨트라고 하는데 이란 같은 경우에는 시아파, 이제 이라크도 시아파가 되고 자리 잡고 있죠. 그리고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순니파 인구가 더 많은데 이 상위 계층에 있는 말라위파가 시리아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시아파로 분류가 되고요. 그다음에 레바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가 굉장히 엇갈려 있어요. 카톨릭도 있고, 뭐 시아파도 있고, 순니파도 있는데 헤즈볼라가 이제 시아파인데 이란의 지원을 받으면서 많이 컸던 무장정파죠. 어쨌든 여기가 이제 레바논 쪽을 많이 장악을 하면서 특히 정당 쪽으로서 이제 지지도 굉장히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레바논도 헤즈볼라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시아파로 분류가 되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에는 순위파긴 한데 이스라엘이 견제한다는 목적에서 이란이 이렇게 묶고 있죠. 그리고 후티 반군이 여기 있는데 후티 반군 같은 경우는 예멘에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가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이네요. 수에즈 운하. 그래서 유럽과 아시아 쪽의 물류를 원활하게 하는 이 수에즈 운하가 있는데 예멘이 여기 홍해로 들어가는 여기 입구를 막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후티 반군이 여기를 막으면서 지금 이제 아프리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원래 수에즈 운하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희망봉을 돌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면서 어쨌든 해운 상황이 많이 바뀌었었죠. 그럼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요 관련된 이슈가 추가적으로 뭐 더 악화될 건 아닌 것 같고 중동의 이 전쟁, 이스라엘과 지금 레바논 쪽으로 확장이 되면서 요르단이나 시리아든가 이런 주변국들로 이제 전쟁이 확전되는, 그러니까 중동의 제5차 전쟁이 발생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레바논이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아가 이렇게 있고, 요르단, 이집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중동의 전쟁들이 벌어졌을 때는 이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시리아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이 다스리고 있던 이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여긴 또 이슬람과 이제 카톨릭,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 이 모든 종교들의 성지가 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분쟁이 큰 상황이라고 보면 되죠. 자,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1차 전쟁은 1982년에 벌어집니다. 근데 이전에도 보면은 중동 전쟁들은 계속 벌어졌고 레바논과 이스라엘만의 전쟁이 벌어진 게 이제 이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전에 보시면 이제 팔레스타인 인구인이 있는 이제 지역을 이스라엘이 장악하면서 나라를 건국했잖아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입장에서는 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의 다시 국가를 회복하는 것들을 도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쫓겨난 곳은 요르단이었는데 요르단에서도 반란을 일으키면서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피에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요르단에서 추출이 되면서 레바논으로 유비되는데 이 피에로가 이 레바논이 아까 보면 위에 있었고 이스라엘이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바논에서 이제 피에로가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 피에로를 공격한다는 명분으로 남부 레바논을 공격합니다.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죠. 그래서 피에로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성공을 거둬요. 피에로는 튀니지로 퇴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2000년까지 남부 레바논에 군대를 파견해서 장악을 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때 시아파 세력인 헤즈볼라를 성장시켜주는 배경이 돼요. 그러니까 헤즈볼라 같은 경우는 이 당시에 처음에는 이제 피에로를 이제 물리치자는 의미에서 좀 나왔다고 하는데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남부 레바논을 장악하고 계속 머물고 또 중동과의 어떤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헤즈볼라가 이 이스라엘을 견제하는 세력으로 급성장하게 되죠. 헤즈볼라는 1982년에 이스라엘이 아까 레바논 침공했다고 했잖아요. 그 이후에 창설이 됩니다. 그래서 1983년에 82년, 83년 이때 창설됐다고 얘기 나오고 뭐 기사에 따라서는 84년도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84년 아닌 것 같고요. 83년, 82년 이때인 것 같아요. 헤즈볼라는 현재 무장 병력이 5만 명에서 한 10만 명 정도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10만 명이라고 얘기하는데 공식적으로 한 4만 5천에서 5만 명 정도 얘기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무장병력을 가지고 있는 헤즈볼라는 단순한 무장단체라기보다는 레바논의 정당으로서 지금 정권도 투표를 통해서 정권도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란의 지원 하에서 미사일 등의 군사 무기를 확보하고 있는 어떤 자치단체의 성격을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헤즈볼라는 비국가 무장 세력 중에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군대와 그다음에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위에 있는 남부 지역에서 헤즈볼라가 잡고 있는데 이 남부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계속 공격하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머리를 썩게 되는 단체라고 보면 됩니다. 이 헤즈볼라가 유명해진 계기가 있어요. 1983년 4월에 미국 대사관에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합니다. 그래서 63명이 사망하고 120여 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1983년 10월에 베이루트가 레바논의 수도거든요. 베이루트에 머물고 있는 미 해병대와 프랑스군의 막사에 폭탄 테러를 해서 역시 미군은 241명, 프랑스군은 58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군은 이제 레바논에서 철수하게 되고요. 서방 국가는 헤즈볼라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면서 굉장히 배격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헤즈볼라를 기반으로 해서 친이랑 무장 세력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친이랑 무장 세력은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가 대표적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시아파고, 그다음에 팔레스타인의 기구가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마스와 이제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체가 있는데, 요 두 개가 또 이란이 지원하는 무장 세력입니다. 후티 반군, 아까 말씀드렸던 예멘의 후티 반군이 있고, 이라크 내에도 또 무장 단체들이 있는데, 이라크 내의 무장 단체도 이제 이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지금 직접적으로 나서기 힘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레바논, 시리아, 그다음에 이라크가 이렇게 있고, 요르단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란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국경을 넘어서려면 이제 이라크, 그다음에 여기 시리아까지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면전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대리전 형태를 보여요. 대리전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준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는 형태를 보입니다. 국가라기보다는 주변의 단체들을 준동을 해서 이스라엘을 좀 공격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스라엘은 여기에 대해서 이란이 이렇게 하는 걸 알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란의 요인들을 암살하는 형태로 같이 대적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과 레바논은 1차 전쟁에서 끝나지 않고 2차 전쟁도 일어납니다. 2006년 12월에 드디어 이제 헤즈볼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국경을 기습 공격해요. 2006년 12월에. 그때 이제 이스라엘 병사 2명이 피랍당하고 다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에 복수하기 위해서 대대적인 군사 작전을 개시해요. 근데 여기 헤즈볼라가 무조건 나쁜 놈이고 이스라엘 무조건 착한 놈이야, 이런 건 아니고, 여기에서 이제 워낙 분쟁의 역사가 크니까 서로 간에 계속해서 싸우는 거죠. 서로 명분은 계속 있어요. 그리고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 2명을 피랍을 함으로써 헤즈볼라의 포로들을 교환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아이씨 나 몰라 너 죽었어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가게 되죠. 대대적으로 군사작전을 개시하고 34일 동안 이제 헤즈볼라를 비롯해서 레바논을 이제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데 유엔 안보리에 의해서 이제 휴전을 제안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34일 이후에 전쟁은 끝나요. 이때 이스라엘은 골란 고원을 얻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스라엘이 있으면 여기 보이는 점선, 요 골란 고원 영토를 차지하게 되고 골란 고원을 차지하게 되죠. 계속해서 머물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사건들을 보면 물론 이제 계속해서 국시전쟁이 있었지만 가장 최근에 이제 23년 10월 7일 작년 요맘때죠. 23년 10월 7일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원래 이제 헤즈볼라도 그렇고 하마스도 그렇고 로켓 공격은 자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이언돔을 통해서 이런 미사일 같은 것들을 방어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건 다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근데 로켓 공격은 오케이. 그런데 지상군을 기습 침투시키면서 민간인들을 대거 납치한 사살하고 대거 납치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게 4차 중동전쟁 이후에 최대 규모의 충돌이고 사망자는 지금 4차 중동전쟁보다 더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하마스를 이제 완전 잘라버리기 위해서 민간인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대대적으로 이제 폭격을 가하고 있고 대대적으로 이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란은 하마스나 이런 헤즈볼라를 통해서 대리전 성격을 많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란이 왜 하마스를 준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원인이 있었어요. 원인이 이스라엘이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당시에.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와의 관계가 정상화된다고 하면 중동에서 이란이 고립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있었던 거죠. 안 그래도 이란은 지금 핵 개발을 하면서 적성국가라고 취급받고 굉장히 소홀대받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중동의 다른 국가들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맺는다는 건 굉장히 불안한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를 끊기 위해서 하마스를 준동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시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결과적으로 어쨌든 팔레스타인 같은 경우는 중동이란 말이에요. 이슬람권. 그러니까 아랍권이기 때문에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편을 대놓고 들 수가 없어요. 결국 최근에 보시면 사우디는 팔레스타인 국가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수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은 어때요? 자기가 원했던 바를 목표를 달성했어요. 대리전 하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격시켜서 이스라엘과 사우디 관계를 악화시키는 것까지는 성공했다. 여기까지는 됐죠. 그러면 여기서 더 나갈 거냐? 좀 더 살펴보시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마스한테 두드려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자지구 이스라엘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가자지구가 있는데 가자지구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두드려 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받아서 하마스를 공격해요. 가자지구를 본격적으로 공격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위에 있는 헤즈볼라가 우리 동포를 지켜야지 라고 하면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골란고원, 아까 골란고원 여기 있었죠? 골란고원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북부를 대표적으로 공략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골란고원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교가 있는, 아이들이 노는 학교가 있는 곳을 공격해서 학생들이 많이 죽고 다쳤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사회 비판도 많이 받았죠. 어쨌거나 헤즈볼라는 이 이스라엘 북부를 공격하고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한 10만 명 정도가 피난을 와 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빨리 헤즈볼라를 처리하는 게 좋겠다라고 결정한 것도 있죠. 그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24년 9월 17일부터 18일 요 양일간 최근이죠. 추석 때 있었어요. 추석 기간에 삐삐 테러가 벌어집니다.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공작 기관이 있어요. 정보 기관이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헝가리에 법인을 두고 헤즈볼라로 들어가는 워키토키와 삐삐를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즈볼라로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되면 거기 폭탄을 심어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들킬 위험에 처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들킬 위험에 처하니까 바로 이거 다 폭발시켰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수천 명이 지금 수천 개 삐삐와 워키토키가 수천 개가 동시에 폭발을 했다라고 이제 보고가 되고 있죠. 그런데 이 삐삐와 워키토키는 지금 사실 핸드폰이 있는 시대에 약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요런 이제 핸드폰은 해킹도 당할 수 있고 하니까 위험도가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제 삐삐와 워키토키를 썼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삐삐와 워키토키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누굴 거야? 헤즈볼라의 간부들이겠죠. 그래서 간부들이 주로 타격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삐삐 테러가 이제 좀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런 디바이스들이 이제 정말 신뢰할 수 없구나라는 얘기로 번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이제 중동에서 벌어지긴 했지만, 그리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거를 주도하긴 했지만, 요게 이제 중국 제품에 대한 것들로도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중국 제품에 대한 걱정으로도 더 확산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테러로 활용할 수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그리고 이제 헤즈볼라 입장에서는 이스라엘한테 PPT를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보복을 준비하죠, 당연히. 보복을 준비하는데 20일에서 21일 사이에 이스라엘은 또 레바논을 대대적으로 공습을 합니다. 선제 타격을 해요. 헤즈볼라가 먼저 공격하기 전에. 400여 개 목표를 선제 타격을 하고, 그다음에 헤즈볼라 2인자의 아브라임 아킬이 이제 사망합니다. 이 공격을 통해서 고위 지휘관 16명들이 같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스라엘 공격은 좀 통했다라고 볼 수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런 공격들을 주고받으면서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어떤 그 긴장감은 굉장히 크게 고조된 상황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스라엘은 왜 지금 타이밍에 이렇게 PPT를 터뜨리고 그다음에 레바논을 적극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가? 아까 얘기한 것들은 이제 헤즈볼라가 공격을 하니까 헤즈볼라의 공격에 맞서서 우리의 난민을 지금 북부 지역에서 내려온 이게 헤즈볼라가 있고 이스라엘 있으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있으면 이스라엘 북부 지역에 피난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많기 때문에 요 사람들이 생활 수준을 돌아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게 명분이고, 저는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궁지에 몰린 네타냐후 총리, 이스라엘 실권자가 이게 만약에 전쟁이 끝난다 그러면 전쟁 내각이 끝나고, 그러니까 총리에서 내려가야 되고, 그럼 바로 깜빵이 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을 더 끌고 가려고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제가 보는 두 번째 이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은 트럼프를 굉장히 선호합니다. 실제 보면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해서 지금 보면 이제 기독교나 그다음에 유대교, 그다음에 이슬람교가 전부 다 아브라함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 종교죠. 다들 아브라함 그러니까 뼈대는 같다라고 보시면, 뿌리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런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UAE랑 정식적으로 수교를 맺거든요. 그러니까 중동과 수교를 맺기 시작했었고 이스라엘 정상국가 되는 계기가 됐는데, 어쨌든 트럼프가 이걸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호적이죠. 그 당시 보면 2018년 이후에 트럼프가 대놓고 이스라엘만 계속 지원하는, 그러니까 긍정적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누가 좋다? 트럼프가 좋다. 그러니까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트럼프 우호적일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중동 분쟁이 일어나면 바이든의 외교 정책이 실패한 거다라고 몰아갈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에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선에 개입한 거다라고 이제 추정이 좀 되고, 다음에 이제 이게 대선 개입이 세 번째고, 두 번째가 네타냐후가 이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과 수교가 중단됐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우디도 지금 바이든이 지금 치적으로 내세우려고 했던 게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를 하면서 이 중동이 평화를 가져왔다라는 걸 갖고 가고 싶었는데, 사우디도 지금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충돌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수교를 중단을 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선에 약간 개입한 걸로 보는 거죠. 사우디도 지금 바이든을 싫어하거든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사우디의 빈살만이 사우디를 비판하는 카슈코지를 암살했잖아요. 그 이후에 카슈코지 암살을 굉장히 강도 높게 비판했었고, 카슈코지 로드도 한번 만들었을 거예요. 어쨌든 이 둘 사이에 그 큰 충돌이 발생했었고, 유가를 낮추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바이든이 사우디에 가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경우도 있었잖아요. 어쨌건 지금 사우디도 그나마 이제 이 외교에서 바이든이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이 이스라엘과 수교를 안 하겠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것도 대선에 약간 개입한 거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란 입장에서 보면 이란은 확전을 싫어해요. 이스라엘과 사우디는 트럼프를 좋아하고 이란은 확전이 싫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민주당 쪽이 이란을 그래도 손을 좀 잡아줘요. 그러니까 확전이 싫은 이란은 트럼프가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란은 지금 이란 내에서 한이에라고 하는, 그러니까 자기들한테 손님이죠. 하마스의 1위자가 왔을 때 이걸 못 지키고 암살당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을 때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건들지 않는다는 거죠. 하마스나 헤즈볼라나 후티 반군 이라크 민병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공격할 뿐이지 이란 직접적으로 지금 뭔가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전쟁이 확산될 수 있는데, 이란은 적어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전쟁이 확산될 거냐, 이건 잘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주변에 이제 레바논과 시리아, 그 다음에 여기 시리아, 여기 요르단이 있는데,
요 세 국가가 전쟁에 다 참여할 거냐, 레바논 침공한다고 했을 때, 또 그렇게 보이지는 않거든요. 또, 지금 보면 이스라엘이 많이 성장을 했고, 이스라엘과 협업을 하면서 자국의 경제를 성장시키고 하자는 것도 중동 국가들에서 많이 보여요. 대표적으로 요르단이, 아까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 수교를 맺은 것처럼 중동 국가도 어느 정도는 자기들의 이익에 맞춰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바논 전쟁의 확장이 레바논 전쟁이 만약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레바논 전쟁이 중동 전쟁으로 크게 확장될 거냐 이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리스크까지는 아닐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가장 크게 우려할 건 지상전입니다. 지상전.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그러니까 레바논과 1, 2차 전쟁처럼 이 탱크를 몰고서 레바논을 침공할 거냐 이게 관건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과거에 하마스가 이스라엘 쳤을 때가 언제냐면 이때거든요. 10월 7일 검은 토요일에 발생했었고, 이게 10월 6일 토요일은 없으니까 10월 6일 이후에 금요일에 일요일에 월요일에 살짝 급등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빠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보면 사실은 크게 우려는 없었어요. 하마스와 이스라엘 충돌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걱정은 없겠네. 아마도 이 지상전으로 간다 그러면 중동 5차 전쟁에 대한 우려감은 불거질 수 있겠지만 이게 바로 큰 충격으로 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제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통해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걸 통해서 유가가 올라간 게 변수인데, 유가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마스와의 충돌에서는 이제 내려갔고, 만약에 여기서 붙는다고 하더라도 75달러 밑에서 떨어질 것 같거든요. 만약에 75, 85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커지겠지만, 그게 아닌 상태에서 75 밑에서 안정된다 그러면 뭐 중동 위기를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지상전으로 확장될 거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인데,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거고, 이란이 참전하고 다른 국가들과 참전하면서 전쟁이 확대될 것이냐, 이거는 그렇게 가능성이 크게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정도를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분명 내일도 행복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같이 달려보시죠. 그럼 전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